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월부터 이제 3월, 4월 강의하는 첫날인데, 그 3월, 4월 교육학 이론 강의에 대한 OT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프린트물 한번 봐봐. 프린트물 다 가지고 있지? 프린트물 못 받은 사람 있어? 여기서 가져가. 자, 거기 못 받았으면 이리 와서 가져가. 여기.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강의 교재는 지난번에 1월, 2월 달에 강의 교재를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강의 서브노트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3월, 4월 달에는 이제 상권하고 하권의 비율을 하권에서 시험이 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권에 중점을 둬서 하고, 그 다음에 상권은 30% 정도의 시간으로 한 2주 정도, 2주 반 정도에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원 공부할 때 기본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어요.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만약에 이제 기본서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다른 책을 가지고 봐도 돼. 다른 책을 봐도 되는데 그때 빨리 잘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는 1월, 2월 달에 했던 강의 교재하고 단원별 객관식 문제 이해 점검, 이것을 그대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추가 자료를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그 강의 교재하고 크게 다른 바는 없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 자, 거기 1번 심화이론 강의에서는 강의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9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되겠어. 두 번째는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유의미 설명식 이론에 따라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강의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 그리고 1월, 6월 강의 들으면서 추가된 내용을 기록했지. 거기다가 또 다시 추가 내용을 기록하면은 이해하는데 중점을 둘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의 순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권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2번에 형성평가로서 객관식 문제풀이, 이것을 지금 현재 상권밖에 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날 14시부터 18시까지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하는데 금요일까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인강 촬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그 배웠던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해도가 높아져. 객관식 문제는 단순하게 뭐 찍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3번의 이해 점검은 1월, 2월 달에 참여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거기에 1, 2, 3과 같아. 그래서 이해 점검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암기했던 것을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상당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응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학생들이 이 이해 점검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2차 즉답형 면접 연습하고 똑같아,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한 2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라도 이렇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설사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답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이 이해 점검이 필요한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장 편한 공부를 하려고 해. 편한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이해하고 끝나는 방식이 편한 공부지. 근데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나서 이해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어. 대부분 다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다 이해는 해. 그렇지만 본인이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 못한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객관식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주관식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야만이 응용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만이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돼. 어떤 문제라도. 그리고 최근에 여기 조금 이따 이 기출문제 다 설명 못하고 최근에 출제 경향을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에 보면 직강생은 전주에 학습한 내용,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학습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해 점검을 하겠어요.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실시하며, 인강생은 줌 화상회의 이것을 통해서 화요일 2시 30분부터 실시가 돼. 그래서 인강 듣는 친구들은 직강생들도 마찬가지죠. 직강생 중에서 나는 인강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 시간에 집에까지 갈 시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어. 인강으로 할 수도 있고 직강으로 할 수가 있어. 자, 인강생과 같이 줌을 통해서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하면은 줌 주소하고 이제 본인이 참여할 시간을 여러분한테 알려줘. 그래서 거의 50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되겠고, 나는 이해 점검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남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두렵다 라고 하시는 분은 참관자로서 할 수가 있어. 관찰자로서. 그러니까 남이 하는데 나는 거기에 보기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저 자신이 있으면 나도 이제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때 손을 들면 돼. 그래서 내가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면 거기서 내가 해보겠다 하면은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4번에 실전 모의고사. 이것은 작년까지는 1월, 2월 달에 실시했으나 올해는 1월, 2월 달에 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너무 부담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3월부터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3월부터 실전 모의고사에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이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책을 보지 않고 쓰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여러분한테 큰 부담이 되겠지. 근데 책을 안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책 오픈북, 책을 보면서 좋은 답안을 만드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 이것을 다시 복습하는 효과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전 모의고사 답안을 쓰는데 직강생들은 처음에는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쳐야 돼. 그래서 볼펜으로 쓰기 어려우신 분은 연필로 써도 돼. 연필로 쓰고 지우면서 연필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표현 능력은 다르잖아. 이해 능력은 머릿속으로 그냥 하면 되지만 표현 능력은 내가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표현을 하려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더 명료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익숙하게 외워야 되고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실전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복습의 효과도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단 실전 모의고사는 도저히 내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할 수 없다 하신 분은 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직강생들은 화요일날 14시 30분부터 아니면 이제 수업 끝나면 1시 30분이니까 1시 30분부터 답안을 작성해도 돼. 그런데 예전에 학생들 보면은 처음에 답안 작성할 때는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서 좋은 답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한 달 정도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시간이 줄어들게 돼. 그래가지고 책을 보고 써도 1시간 30분 내에, 빨리 쓴 사람은 뭐 1시간 내에 쓰게 되고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인강생들은 본인이 직접 이 답안지에다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타이핑을 쳐가지고 답안을 나한테 올리면 돼. 그러니까 타이핑을 치면서도 막 생각을 하고 더 좋은 표현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답안을 타이핑을 쳐가지고 카페에 올리면 되겠고, 나는 정말 이제 타이핑 안 치고 직접 답안을 써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직접 써가지고 올려도 돼. 그러면은 지금 연습 중에 있는데 줌을 통해서 개별 첨삭을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직접 답안지에다 쓰신 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답안 첨삭하면서 많이 고칠 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름은 지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관이 없어.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그런 것 다 따지겠어? 지금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는다 하더라도 더 잘 쓰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막 이게 뭐야 글이라고 썼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 이런 표현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떻든 간에 단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단원별 실전 모의고사에 좋은 답안을 쓰려면 논술 쓰는 기술을 익혀야 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교시에는 논술 쓰는 요령을 알려주겠어요. 자, 논술 쓰는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경향과 함께 논술 쓰는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이 논술 쓰는 요령을 익혀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직강 듣는 친구들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인강을 생각해가지고 카메라를 많이 봤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선이 분산이 되네.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여기를 주로 많이 보게 되네. 인강생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인강생을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 실제는 잘 안 되네. 이 직강생이 눈을 날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을 쳐다보게 돼. 그래서 인강생들을 제대로 안 쳐다보는데, 자, 여기 한번 그 출제 기출문제 분석과 해설 쭉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 교육학 전체 영역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기출문제 분석과 예상문제 예측. 자,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고 또는 이제 재수, 장수생들은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은 거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어. 공부 방법에. 근데 그 공부 방법을 교육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해가 되면은 핵심적인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그리고 기출문제 경향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지. 그리고 실상 교육학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이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줄 것도 아니야. 단 여러분이 교육학 논술에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나는 18점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논술 능력은 아주 전이가가 높은 논술 쓰는 요령이니까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테크닉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맞는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술 쓰는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 이번 시간에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이야기야. 자,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출제 범위 해가지고 출제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교육학 전체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 전체 영역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 사회만 나와 있는데 평생 교육이 없어. 근데 평생 교육의 내용이 교육 사회학 속에 들어가. 예, 그러니까 평생 교육도 출제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출제됐어. 예, 학습 조직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 사회학에도 해당되고 교육 행정학에도 해당되는데 두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교육 연구 통계가 없는데 교육 연구 통계는 교육 심리학 속에다 포함시켜버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연구 통계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교육 심리, 인간의 심리적인 것을 측정하려면 통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 연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출제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전 영역에서 출제되지만 저 속에 있는 깊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부하는 사이에 전공에 더 집중을 해야지. 예. 거기까지 한다 해가지고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까지 출제되지도 않아. 그리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저 깊이 있는 거 나올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제시문을 보고 답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줘. 그러니까 그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교육학 전체에서 나오는데 항상 기본 패턴은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가장 바탕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은 학생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교육 심리학, 그 다음에 교수학습, 그 다음에 교육공학, 이것이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거나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된다 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쳤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사의 역할 차원에서 교육행정 이 파트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교육행정이 교육사회학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생활지도하고 중복될 수는 있으나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영역은 이 네 가지 영역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수가 있어. 네 가지지만 여기는 지금 영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으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개론이나 교육철학이나 사나 이것이 거의 나오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파트는 추가 시험 문제에서 추가, 옛날에는 5월달이나 6월달에 추가 시험이 있었어. 그래서 이 추가 시험에서 이런 것이 나왔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교육사는 서양교육사에서 딱 한 문제 나왔었고, 그렇지만 교육 철학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에 다 영향이 있는 것이 교육 철학이야. 그래서 교육 철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육학 논술 시험의 형식은 여기 보다시피 60분 동안 작성을 해야 되고 비포 단면 2장 정도 답안을 작성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작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글씨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한 글자 크기를 9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글씨를 아주 작게 쓰지 말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써야 된다 이런 뜻이요. 자동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선하고 아래에 있는 선하고 이렇게 거의 닿을 수 있는 정도로 한 90% 정도의 80%나 90% 정도의 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전체의 50줄이니까 50줄에 한 90% 정도는 8, 90% 정도는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60분 동안에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이에 맞는 답안을 쓰려면은 신속해야 돼. 그래서 배경 지식과 논술 스킬, 교육학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논술 쓰는 요령 이것이 자동화돼 가지고 신속하게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오픈북에서 크로스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능력을 오늘 배워야 된다. 오늘. 그 다음에 영역별로 시험 문제 지금 현재 나왔던 부분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한국 교육사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 교육의 기초에서도 교육 심리학하고 중복이 되는데 혹시 나온다면 2번이나 3번 이 정도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교육의 내적인 가치나 교육의 목적 이것은 뭐냐면 교육 사철학이 교육 사철학에 해당되는 대학원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임용고시에서는 이렇게 깊이 철학적인 문제를 물을 만한 그런 다른 문제들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자연성순이나 환경경험론 이것은 교육 심리학하고도 관련되고 우리나라의 조기교육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자, 한국교육사에서는 나올 만한 것이 없어. 1점짜리로 나온다면 서당교육. 서당교육. 그 다음에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고 과거제도가 오늘날의 수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종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거제도의 장단점이나 서당교육의 특징, 장단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은 다 교육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철학에서 다 다루는 내용인데 어떻든 간에 해방 이후에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 교육이 해방 이후부터 쭉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의 이론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진보주의가 미국이잖아요. 행동주의 역시 미국이요. 그 다음에 발전교육론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미국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계속 해방 이후부터 이제 접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육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교육사에서는 현재 자유교육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어. 그런데 자유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론, 교육관 여기서 대화법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발견학습이나 토론학습에 영향을 미쳤어. 그렇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유교육은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교육의 방법론 이것 정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17세기 여기까지는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이 없고 희박하고 17세기 실학주의 중에서 여기에 있는 로크의 백지설 형식 도야 능력 심리학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오늘날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 우리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보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구성주의 교육과정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교육의 그 베이스라 할까? 이것은 교과서 중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 교육은 교과 중심 교육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왜 우리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채택해 가지고 교과 중심 교육으로 계속 이어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육이란 것은 정신 능력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마음은 몇 개의 능력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이 정신 능력을 단련시키면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런 교과 중심보다는 경험 중심이나 실생활의 구성주의적인 교육 과정을 주장하지만 기본이 없으면은 그런 응용 능력이 생기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로크. 그 다음에 페스탈로찌하고 헤르바르트. 이것이 아주 옛날 이론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알잖아.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는 걸 알지만 이것을 뭐냐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한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노장 활동이라든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그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진실된 의미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페스텔로찌의 교육의 원리라든가 헤르바르트가 얘기했던 교수 4단계,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야기한 것처럼 서양 교육사에서는 소크라테스, 로크, 페스탈로찌나 헤르바르트, 이 정도 알아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은 철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철학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 재밌어. 왜냐하면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교육 철학의 방법 또는 기능이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이 분종평사변,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뭐 정의로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또는 선택적 정의, 예를 들어서, 또는 선택적인 뭐 분배, 배분, 그러면 선택적인 분배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육 철학은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는 분석적인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평가, 그리고 잘못됐으면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이런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로 교육 철학이다, 이런 뜻.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뭐냐면 임용고시에 자꾸 떨어진다, 열심히 하는데 떨어진다,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요. 고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왜 나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A라는 친구는 합격했는데 나는 왜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것이 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학원만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강사만 찾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철학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않겠지만 일단 교육 철학에 대해서, 교육 철학이 다 우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한번 찝어보자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는 독특한 교육의 방법으로서 아무리 선생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학생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생의 통찰, 깨달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임용고시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공부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이러한 통찰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이 통찰이 있음으로써 큰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지. 예. 지금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암기를 안 했어. 암기를 않고 이해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해.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해 중심의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해 중심을 했던 그 스타일은 객관식에서는 통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해 중심을 하면서도 뭐 수능에서도 점수 잘 맞고 좋은 대학에 갔어.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암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게 머리에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증적인 자료를 주든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든 또는 친구가 합격하는 걸 보든 어떻든 간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내가 위기상에 처해가지고 큰 통찰이 일어나야 나에게 그만큼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판 이론은 교육 사역이라든가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둬야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널리 오늘날의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이것을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알아둬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 있는 그 구성주의에서 비고츠키의 지식론, 그 다음에 지식의 성격과 교사 학생의 역할,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교육 철학에서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이것은 교육 철학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심리학이나 교수 학습 이론에도 이것이 설명이 되고 거기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딱 교육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서양 교육사에서는 자유교육, 교육 철학에서는 비고츠키의 지식론, 지식의 성격, 교사 학생의 역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푸코가 이야기했던 훈육론,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 충분히 우리 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성향의 학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러한 훈육을 위한 장치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이나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회학에서는 여기에 있는 공정한 선발,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공정한 선발에 대한 선발과 이것의 한계점,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공정한 선발과 배치의 한계점, 이것에 대한 기능과 한계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시험 문제가 기능론과 갈등론, 이것을 잘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에 대한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학교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사회화를 통해서 가르쳐가지고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선발 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갈등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상적인 이론이고 이것은 현실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론과 갈등론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이 공정한 선발 배치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교육사회에서 그 사이 시험 문제 안 났는데 기능론, 갈등론 전체를 섞어서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실조는 2013년도에 초창기 처음 제1회에 시험 문제 나왔어. 정시의 제1회 문제. 근데 문화실조는 교육사회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 심리학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해당되는 이론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실제 이 세부적인 이론까지 문제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요. 교육학 논술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깊이까지 내가 이제 교육사회 강의를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매번 내가 학생들한테 미안해. 왜 그러냐면 죽게 하면서 살기로 이론을 가르쳤잖아. 이론을 가르쳤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만큼 교육사회학은
깊이 있는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오질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안 나오지만 일단 1월, 2월, 3월, 4월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구체적으로 신교육 사약. 신교육 사약은 학교가 왜 불평등한 계층을 재생산하는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번슈타인이라는 학자도 나오고 보르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르데는 어떻게 불평등한 계층이 재생산한다고 했느냐, 그러면 문화 재생산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슈타인은 어떻게, 그러면은 언어와 어법의 차이, 계층 간에 있어서의 언어와 어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의 저항이론. 저항이론은 우리나라에는 설명력이 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역시 저항이론의 설명력이 높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옛날에 학생들이 수동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기능론이나 갈등론의 시각에서 학생은 무조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때, 이때는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자기의 직업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항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럼 절반 이상이 잔다고 해봐. 그럼 왜 그 학생들이 자느냐? 잔다 그 말은 윌리스의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저항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왜 걔들이 저항 문화를 형성하는가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윌리스의 말이 다 맞진 않지만 간파와 제약, 학교 공부가 자신들의 수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중복이 된다 등등등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특성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항이론, 이것을 알아둬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비판이론은 저 뒤에 교육 사약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 격차 요인.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점점 더 교육의 격차가 심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격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교육 사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학력, 졸업장을 너무 추구해. 그럼 졸업장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인간 자본론이라든가 지위 경쟁이론, 이것에 의해서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자본론. 교육을 통해서 좋은 졸업장을 갖게 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설명력이 아주 높았지만 지금은 설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인간 자본론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다 이런 이야기야. 인간에게 투자하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게 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초등학교 동창회라든가 또는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회 가보면은 다 볼 거 아니야, 친구들이 이렇게. 근데 지금 신태식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중고등학교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부 잘했던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됐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뭔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노동자와 같은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지. 그걸 보면서 뭐니 해도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력이,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뭐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고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는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소질 적성을 잘 개발해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자, 교육사회학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이 정도. 추가로 이제 지금 교육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것은 학교보다는 가정 환경의 차이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 결과의 평등을 왜 주장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이 결과의 평등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결과의 평등을 계속 주게 되면은 이 결과의 평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나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못 사는 것도 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또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의존적인 경향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다 뭐 복지 차원에서 혜택도 주고 다 해주는데 내가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자원도 충분하지 않고 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일수록 강한 성취 동기,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가난에서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그 성취 동기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킨 원동력인데, 이것을 많이 약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보면은 이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지나치게 경쟁만을 조장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지만, 결과의 평등 정책을 너무 많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의 평등이 만능이 아니니까 항상 이러한 양면성,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최근에 시험 문제 경향도 그렇고, 자, 학습 조직 구축의 원리는 한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가 있어, 계속. 그래서 전문 학습 공동체라든가 학습 조직 구축의 원리는 우리가 학습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학습 생태계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학습. 그래야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only one, 최고가 되게 돼. 그래야만이 그 조직이 살아남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가는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LG라든가 뭐 이런 세계 1등 가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들은 많은 그 기술, 특허,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아주 다른 나라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럼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원동력은 바로 이 학습 조직, 학습 조직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리고 학습 생태계,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가 끊임없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습 공동체,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공동체, 이것에 참여해 가지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교육 개혁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도 그래야 되고 일반 회사와 똑같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까지는 이제 4월 달에 하니까 이제 교육과정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어. 항상 매년 나왔어. 정시에는 항상 11월 달에 시험 보는 정시에는 항상 나왔다, 이런 뜻이야. 자, 그 중에서 교육과정의 유형, 이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에 따라서 경험, 학문, 인간 쭉 있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경험, 학문 중심,
이것이 통합교육과정. 이것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이것은 여기에 있는 작년에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해가지고 스나이더의 충실도, 상호 적응적 관점, 형성적 관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왔어 작년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듯이 교육학의 전체 책 중에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중에서 충실도, 상호 적응적, 형성적 관점, 이 자체도 소개해 놓지 않는 책도 아주 많았고, 소개를 해 놨지만 이것에 대한 장점, 단점, 이 충실도 관점에 대한 어떤 단점과 형성적 관점을 촉진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 이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낸 책도 없고 그걸 다룬 선생님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충실도 관점은 지방 분권형의 정도에 따라서 지방 분권형, 그 다음에 중앙 집권형, 이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충실도 관점의 단점, 이것은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충실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함께 연결해가지고 논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형성적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대안은 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답안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 자, 어떻든 간에 교육과정의 유형에서 거의 나올 만한 것은 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다 나와 벌써. 다 나왔는데 아직도 만약에 나온다면 뭐 영교육과정도 한번 1점짜리로 나왔지만 이것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도 보다시피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위긴스하고 워커가 나왔어. 그리고 타일러의 합리적인 모형에서는 내용 선정 조직의 원리, 이것이 타일러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현재 나오지 않는 것은 타반 모형. 타반 모형은 1점짜리 정도,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스킬백,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뜻이죠. 실제 이것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어. 이유는 난 모르지. 이것이 가장 학교 현장의 적용력이 높아. 학교 현장 교육과정 짤 때 스킬백의 모형에 근거해 가지고 상황 분석해 가지고 목표 설정하고 기타 프로그램 만들고 판단 해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제일 잘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스킬백하고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이즈너의 예술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내용 선정의 원리, 이것이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한 번도 안 나온 것은 스킬백이요. 근데 스킬백을 단순하게 무슨 절차를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문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스킬백의 문제를 응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한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 내용 조직의 원리,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어. 그래서 내용 선적 조직의 원리 중에서 전이 가능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것이 후속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왕 가르치려면 후속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낮고,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는 전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 이론. 그래서 형식 도야설, 뭐 일반화설, 그 형태 이조설, 상황학습 이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우리가 전이 후속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후속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야 되냐 이런 뜻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이 이론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이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모형에서 요번에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 평가 모형 이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평가가 나왔어. 자기평가. 자기평가의 어떤 장점, 단점, 자기평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뜻이 자기평가. 그러면 이거 자기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수행평가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행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평가예요. 그러면 자기평가가 어떠한 장점, 단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과정 평가 모형과 직접 관련된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 모형 이 중에서 타일러, 스크리븐, 그 다음에 스토플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현재까지 교육과정 평가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거요. 아까 이야기했던 스킬백하고 이거 평가 모형이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된다. 자, 오늘은 3.1절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그 유관순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누나로 배웠는데 유관순 누나라고 해야 되나? 언니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최근에 저기 베트남, 미얀마 거기에서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었던 그 폭력과 같은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1980년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우리나라의 1980년하고 지금 현재 2020년이니까 지금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40년이 넘은 거기에서와 같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 비판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한 비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교육심리학에서 아까 얘기했던 문화실조 나왔고 그 다음에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 정서지능 쭉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피아제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 케이지 안 나왔고 이것은 이미 나왔어. 비고츠키 아까 방금 지식론, 지식의 성격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는 거, 아직 나오지 않는 거. 피아제하고 비고츠키로 이야기하는 피아제는 초등 교육 과정에 많이 설명력이 높아. 그렇지만 인지적 갈등을 유발한 것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다 해당되기 때문에 피아제, 그 다음에 케이지가 또 설명력이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의 인지 발달 과정을 정보 처리, 작동 기억 용량이 증가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케이지도 상당히 설명력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든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지만 아주 우리나라의 교육 전체에 교육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에 아주 강렬한 영향력을 미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은 잘 알아두고 이것이 교육 정책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 우리가 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중요한 근거가 바로 결정적 지능 이론 1점짜리로 나오겠지만 결정적 지능 이론의 용어를 잘 알아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어떤 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명칭, 이것을 물어보는데 이 명칭, 이것은 결정적 지능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의적인 특성에서 에릭슨은 나왔는데 에릭슨은 나온 지가 한 5년 전이요. 그러니까 에릭슨은 이미 끝났고 그 옆에 있는 마샤 나온다면 마샤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이론에서는 애킨슨의 기대가치 이론, 메슬로의 욕구이기 이론이 나왔어. 그렇지만 이것 말고 설명력이 높은 이론, 이것이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학습된 무력감, 자기 효능감, 성취 목표, 자기 결정성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기론은 항상 잘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기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화설. 우리는 행동주의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동주의 이론 중에서 인간은 동물과 같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동적 조건화설, 시행착오설 쭉 있는데 이것은 이미 나왔고, 고전적 조건화설 중에서 용어를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역조건 형성이냐 역조건 형성 같은 걸 물어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전적 조건화설이 우리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시사점을 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나쁜 것은 교사가 고전적 조건화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항상 주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사인 중립자극이 항상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unconditional response, 무조건 자극, 이것을 항상 주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무조건 자극이 거의 세계에 공통적으로 무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자극, 무조건 자극.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칭찬이다. 칭찬, A 발언,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자극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 항상 미소 짓고 인사 잘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교사가 중립자극인 이 교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항상 이걸 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게 고전적 조건화설이다. 자, 행동 수정 절차나 작동 조건화설, 이것은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거다 이런 뜻이요. 아무리 우리가 인지주의 이론이 설명력이 높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지주의 이론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인지주의 이론을 통해서 머릿속에다가 도식을 아무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화, 정교화, 기억수를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행동 안 하는데.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작동적 조건화설, 행동 수정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인지주의 중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설명력이 높은 것은 정보처리 이론이야.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 잘 알아둬야 되고 연결해가지고 알아둬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전 이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이것은 이제 오늘부터 계속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것인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나왔어. 브루너, 그 다음에 켈러. 여기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가네 이론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룸의 완전학습,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학습의 중요한 요인은 어떤 것인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출발점 행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전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스벨인데 전공에서는 오스벨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학에서는 오스벨이 나오지 않아.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추세, 지금 현재가 구성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벨은 설명식의 가장 기본이니까 알아둬야 되고, 토의식 수업, 그 다음에 협동학습, 그 다음에 구성주의. 현재는까지는 대부분 다 구성주의다 이런 뜻이야. 구성주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웹 기반 웹캐스트 이런 것들도 다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의미를 형성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여기에 있는 구성주의,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근데 협동학습은 시험 문제가 2013년도에 나왔어. 그러니까 협동학습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나올 때가 닫혔어. 나올 때가 닫혔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전공에서 많이 나와. 전공에서. 그래서 우리 협동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인성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형성교육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협동학습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협동학습에서 나올 수가 있다. 자, 교육공학에서 여기에 있는 실즈와 리치, 조나센 이것이 나왔는데 내가 작년에 이게 안 나왔다 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 근데 작년에 이것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나왔다는 걸 잘 몰라. 왜 그러냐면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파악해야 될 학생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 그랬어. 그리고 토론 게시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그랬어요. 이것이 온라인 수업이 뭐냐면 하인리의 어쇼 모형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죠. 하인리의 어쇼 모형이 뭐예요? 교육공학과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이 절차를 써야 된다 그랬고, 교육공학과 매체를 사용한다. 교육공학과 매체 사용이 온라인 수업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시청각 매체도 해당되지만 온라인 수업이 교육공학과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잖아. 그럼 이 수업을 할 때 ASSURE 해가지고 이 중에서 utilize 활용, select 선정, statement 진술, analysis 해가지고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utilize 이것에 대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utilize require.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utilize 이게 좀 하인리의 어시원 모형에서 나왔나? 이걸 파악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요. 온라인 수업에서 이것이 바로 교육공학과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고, 이 수업에서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학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걸 쭉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경, 교실에 대한 환경, 이것이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에 맞는, 실험실이면 실험실에 맞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다 체크하는 것이 유틸라이즈다는 뜻이죠. 그래갖고 사전에 수업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자료를 어떤 것부터 제시할 것인가, 제시 순서 결정하고 학생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 파악하는 것인지 어시오 모형인데, 어시오 모형까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교수 설계 모형은 나올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에 행동주의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브랜드 러닝이나 거꾸로 교실,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교육공학에서 시험 문제가 작년까지 다 나와버렸다 이런 뜻이야. 재작년에는 위키,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인리에서 응용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자, 교육평가. 교육평가에서는
형성평가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진단평가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고, 형성평가가 2번이나 나왔는데 한 번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거지향평가가 함께 발달적 교육관, 이것이 시험 문제 나왔고, 중거지향평가 2번, 성장지향평가, 능력지향평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어. 근데 시험 문제 내기가 제일 좋은 것은 규준지향평가예요. 근데 규준지향평가가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대평가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만 규준지향평가를 알아둬야 돼. 알아둬야만이 문제가 어떻게 응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수행평가 중에서 자기평가, 이것이 나왔다. 이 평가가 학생에 주는 효과, 수업에서의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내용이지만 이 평가가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기평가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평가를 잘 않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평가를 한다. 매번 항상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면 우리 교단 일지라고 해가지고 교단 그 수첩을 줘. 그럼 그 수첩에다가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했던 것에 대한 일지를 쭉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쓰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오늘 실수를 했는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이런 걸 쭉 기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교단 일지, 이것이 자기 평가고, 이 평가가 자신에게 주는 효과가 뭐냐, 이런 뜻이죠.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자기 평가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 평가를 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도 주게 되고,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요.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송환 효과,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이 수업에서 어떻게 자기평가를 실행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평가해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평가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평가에 대한 리스트,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밑에다가 또 다시 자기가 서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평가지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평가지를 만들고 나서 또 학생들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내용을 잘 만들어줘야 자기 평가가 잘 이루어진다. 그냥 스스로 평가해라,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이것은 전공에서 많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평가 제도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성취 수준과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이다. 자, 교육평가 절차에서 모기장도 실외 활용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의적 영역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정의적 영역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과 달리 정의적 영역의 평가 이렇게 쓰질 않아.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학생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성이면 인성, 이런 구체적인 용어로 제시해가지고 인성교육이 하는 과정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평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물어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당시에 리커트 척도법, 이것이 그 대학의 L대학의 모 교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책에다 많이 썼던 그 문제를 냈는데, 이것은 좀 너무 주관적인데 비중을 둔 그런 출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모두 다 답을 못해. 그렇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다만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 책을 더 많이 팔고 싶어서 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시험 문제 하면 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자, 타당도에서 의미는 나왔는데
타당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 타당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가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그 출제하는 것이 바로 타당도를 높이는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신뢰도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어. 그러니까 신뢰도의 검사 유형, 이것이 나왔었다 이런 뜻이죠. 자, 객관대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이미 나왔어. 그래서 또 나온다면 이제 타당도, 그리고 타당도의 유형, 고양 방안,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의적 영역 평정성의 오류,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교육평가의 절차. 교육평가의 절차 중에서 문항, 개별적인 문항의 양호도, 곤란도, 변별도 이런데 이것은 상대평가에서 중요시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두는 것 뿐이지. 시험 문제 나온다면 교육연구 중에서 사회성 측정법, 문화기술연구 이런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성 측정법은 오늘날에 지금 따돌림, 그 다음 학교 폭력, 따돌림 폭력, 이것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따돌림 폭력이 발생해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발생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가수가 되고 해가지고 옛날 게 밝혀져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완전히 그냥 은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학교 다닐 때 따돌림이나 폭력을 빨리 예방을 하는 교사가 잘 예방을 했다면 얘도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원초적으로 학교에서 이것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성 측정법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체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펜트하우스라고 혹시 본 적 있어? 본 사람이 손 들어봐. 그러네. 펜트하우스 공부 안 되면 봐도 괜찮아요. 펜트하우스 맞지? 펜트하우스. 나도 누가 소개해줘갖고 봤는데 아주 그 나쁜 것들은 거기에 다 있더라고. 뭐랄까? 근데 거기서 따돌림도 나와. 아주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나왔어. 그래서 따돌림. 동철이 이거 보고 싶으면 보라고. 근데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좀 싸가지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재밌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를 우리들한테 시사점을 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 자, 사회성 직접 보면 그런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문화기술연구.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문화, 학교 문화, 그 다음에 학급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학급하고, 내가 똑같은 수학 선생님인데, 1반, 2반, 3반, 4반, 5반 들어가는데 5반 아주 교실에 가면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을 만큼 교실 분위기가 좋은데 똑같이 반을 배정했는데 왜 얘들은 형편이 없냐 이런 이야기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학급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럼 학급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학급 문화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학급 문화를 만드는데 학급 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교사지. 교사고 학급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밝혀내는 것이 문화기술 연구야. 문화기술 연구. 그래서 이런 문화기술 연구 이것을 통해서 좋은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생활지도하고 생활지도는 어떤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은 1번 상담의 원리. 이것은 이미 나왔어. 그렇지만 별표 쳐 있어. 나왔어. 또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인지적 상담 이론 중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앨리스의 RBT 이론,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의적 상담 이론은 로저스, 이미 나왔어, 시험 문제. 그래서 로저스 행동주의 상담 이론 나올 수가 있고, 진로 발달 이론에서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이것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자유학기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비행 이론은 낙인 이론, 차별 접촉 이론 이미 나왔는데, 사회 통제 이론, 중화 이론,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사회 통제 이론, 중화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육 행정. 자, 교육 행정. 자, 교육 행정. 자, 교육 행정에서 우리가 행정 과정론,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행정 과정론. 어때? 성화 교육 행정 강의 들었어? 성화? 어땠어? 강의 들었어? 성화 강의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 열심히 했네. 내가 지금 교육 행정학 강의하는데 정신없이 막 나갔는데 진도 다 끝내버리려고. 교육 행정학 전부 총 5시간 동안 했는데, 기획 시험 문제 나왔고, 작년에 정책 결정, 의사 결정 모형, 합리 모형, 만족 모형의 단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 이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 그 다음에 관료제의 조직, 그 다음에 이완 결합체, 시험 문제 나왔어. 별표 친 것은 시험 문제 나왔어. 비공식 조직 나왔고, 안 나온 것은 순치, 온상, 사육 조직.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행정 과정문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순치, 온상, 사육 조직, 이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요. 그리고 이거 혼자만 나오면 너무 애로우니까 연결해가지고 3번, 5번이 함께 나올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라는 의미고, 나머지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화된 무질서, 이게 안 나왔는데 나올 수가 있어. 조직화된 무질서. 학교라는 조직이 조직화된 무질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효율성이 떨어져. 그리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목표가 애매하고, 인성교육이 목표가 애매하고, 인성교육 방법이 불분명하고,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어. 유동적인 참여, 자꾸 바뀐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쓰레기통 모형 시험 문제, 밀접한 관련 있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야.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 앞에 있는 합리 모형 쭉 설명하면서 항상 쓰레기통 모형을 강조했어. 그런데 쓰레기통 모형은 안 나오고 그 앞에 있는 모형이 나와버렸다는 뜻이야. 여기 있는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쭉 쓰레기통 모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이 나왔다. 이거야. 물론 여기서부터 체계적으로 설명을 항상 하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그러면 학교와 관련된 건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랬고, 합리 모형, 만족 모형.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의 갈등, 조직화된 무질서 아까 이야기했고, 학교 조직 건강 측정 요인하고 학교 문화, 기계 문화 시험 문제 나왔어. 이미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동기 이론 중에서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동기 이론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 동기 이론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허츠버그, 그 다음에 블룸의 기대 이론, 이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와. 그 다음에 피들레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피들레의 상황적 지도성은 정답이 이것도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피들레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은 공부를 해둬야 돼. 그리고 허시아 브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이것도 학생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알아둬야 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변혁 지향적 리더십은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대안적 지도성 이론 중에서 도덕적 지도성 이론하고 초우량적 지도성 이론이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이 제일 좋아하는 서번트 지도성 이론,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도덕적 지도성, 초우량적 지도성, 서번트 지도성. 분산 지도성은 권한을 분배해 가지고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혼자서 전부 독점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권한을 나누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산적 지도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나라 조직이 뭐냐면 삼성이에요. 삼성은 파트별로 삼성 뭐 TV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삼성 핸드폰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만드는 업체 해가지고 각각 책임자를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넘겨주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아주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잘하면, 똑같은 사장인데 이 중에서 업적이 많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업적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채 4배 준대. 4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한 달에 1억 2억 이렇게 막 받는데, 1억 받으면 4배 하면 4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권한은, 반도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런 식으로 분산적 지도성. 분산적 지도성. 그 다음에 변혁 지향적 리더십. 이게 삼성이라고 그래. 삼성 변혁 지향적 리더십. 그래가지고 지적인 자극과 영감,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파악해가지고 미래에 맞게 회사를 합병하고 조직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 변혁 지향적 리더십. 삼성이 그냥 삼성이 된 게 아니야. 삼성 회사를 뭐냐면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 물론 그 안에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자, 장학이론 3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어.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이것이 장학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장학의 특성과 장학 활성화 방안,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고 항상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영기준 예산제도,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 영기준 예산제도.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옛날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 작년까지 짰던 예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을 뭐라면 만종 모형,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면 점중 모형. 이전 것에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은 학교가 항상 뭐 큰 변화가 없어. 작년보다 조금 더. 야자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했다. 그럼 올해는 1,100만원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영기준 예산제도예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부하고 일단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힘들게 많이 공부를 했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여기에 있는 이 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향을 한번 설명하고, 논술 쓰는 요령을 알려줄게. 2교시에. 오늘은 3월 1일 3일 운동이 일어나는 날이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했어. 10분 쉬었다 하겠어요. 10분 쉬었다. 목 운동도 열심히 하고